2018년 3월의 어느 봄날, 푸른솔 요양원 1층 상담실에는 차가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창밖으로 벚꽃잎이 흩날리는 화창한 오후였지만 실내의 공기는 어딘지 모르게 무거웠다. 50대 중반의 남성이 서류를 작성하면서 연신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그의 옆 의자에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작은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김옥순, 79살. 오늘부터 이곳 요양원의 새로운 입소자가 될 할머니였다. 박서연 간호사가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상담실로 들어왔다. 31살의 서연은 이 요양원에서 7년째 근무하고 있었다.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차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어머님, 차 드세요. 따뜻한 대추차예요. 옥순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어딘가 체념한 듯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옥순 할머니의 아들 김태수는 서류 작성을 마치고 볼펜을 탁 소리 나게 놓았다. 그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입소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약 처방전하고 진료 기록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어머님 건강 상태는 서류로 다 확인했어요.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시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오후 2시 30분. 그는 어머니를 향해 몸을 돌렸지만 시선은 창밖 주차장을 향하고 있었다. 어머니, 저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옥순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태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형식적으로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적응 잘하시고 제가 시간 나면 들를게요. 그 말을 끝으로 태수는 재빨리 상담실을 나섰다. 복도를 지나 현관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빨랐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상담실에는 서연과 옥순 할머니만 남았다. 창밖으로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옥순 할머니는 그 차가 사라질 때까지 창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할머니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7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입소 과정을 지켜봤다. 가족과의 이별, 그 순간의 감정들.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분은 화를 내고, 어떤 분은 이렇게 조용히 체념했다. 어머님, 제가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짐은 제가 들어드릴게요. 옥순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다. 70년 넘게 살아온 인생의 짐치고는 너무나 가벼웠다. 할머니는 가방을 가슴에 꼭 안았다. 괜찮아요. 이거 하나뿐이에요. 제가 들 수 있어요. 두 사람은 복도를 걸어 2층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옥순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네, 어머님. 지금 28분이 계세요. 다들 좋으신 분들이에요. 나 같은 사람 있을까요? 자식한테 버림받은 사람.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니라 그저 담담한 확인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어머님, 여기는 모두가 가족이에요. 제가 어머님 가족이 되어드릴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2층 복도가 나타났다. 복도 양쪽으로 방문들이 늘어서 있었고 곳곳에서 텔레비전 소리와 어르신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복도 끝에서 두 번째 방 앞에 멈춰 섰다. 205호. 4인실이었다. 문을 열자 햇살이 가득한 방이 나타났다. 창가 쪽에 3개의 침대가 있었고 입구 쪽에 하나의 빈 침대가 있었다. 어머님 자리는 여기예요. 입구 쪽이라 화장실 가시기 편하실 거예요. 옥순 할머니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깨끗하게 정돈된 침대, 작은 사물함,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
이제 이곳이 자신의 집이 될 것이다. 할머니는 침대에 천천히 앉았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지퍼를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다. 옷가지 몇 벌, 작은 화장품 파우치,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 할머니는 수첩을 꺼내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서연은 할머니에게 요양원 생활 안내를 시작했다. 식사 시간, 프로그램 일정, 간호사 호출 방법. 하지만 옥순 할머니는 수첩 속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옥순과 어린 남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수첩을 천천히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가족 사진인가요? 아들이에요. 저 사진 찍을 때는 저렇게 밝았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서연은 할머니 옆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7년간의 경험이 그녀에게 알려주었다. 지금 이 순간 할머니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고.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려왔다. 봄 햇살이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옥순 할머니는 수첩을 사물함에 넣고 작은 가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듯이. 그날 저녁 서연은 간호 일지를 작성하면서 옥순 할머니에 대한 첫 기록을 남겼다. 김옥순님, 79세, 3월 15일 입소, 가족관계 소원, 정서적 지지 필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서연은 이 할머니에게 특별히 더 신경 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것이 앞으로 15년간 이어질 특별한 인연의 시작이었다. 입소 첫 주가 지나갔다. 푸른솔 요양원의 다른 어르신들은 하나둘 옥순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지만 할머니는 최소한의 대답만 하고 주로 혼자 있었다. 식사 시간이면 같은 테이블에 앉았지만 먼저 말을 꺼내는 법이 없었다. 같은 방을 쓰는 세 분의 할머니들은 모두 친절했다. 창가 첫 번째 침대의 이순자 할머니는 82이었지만 정정했고 매주 일요일이면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찾아왔다. 두 번째 침대의 박영희 할머니는 조용한 성격으로 주로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세 번째 침대의 최정숙 할머니는 말이 많고 밝은 편이었다. 하지만 옥순 할머니의 침대 옆은 늘 조용했다. 첫 주가 지나고 둘째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록 단 한 명의 방문객도 없었다. 일요일 오후만 되면 요양원 로비는 활기로 가득 찼다. 자식들이 찾아오고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어르신들은 며칠 전부터 머리를 다듬고 좋은 옷을 꺼내 입었다. 하지만 옥순 할머니는 일요일에도 평상복 차림으로 정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다. 서연은 그런 할머니가 마음에 걸렸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서연은 정원 벤치로 다가가 할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님, 날씨 참 좋죠? 그러게요. 봄이 왔네요. 오늘도 산책 나오셨어요? 응, 안에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드님은 요즘 바쁘신가 봐요? 옥순 할머니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작게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바쁘죠. 회사 다니는 사람이 어디 한가하겠어요. 어머님이 보고 싶어 하신다고 제가 한번 연락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라고 하면 부담스러워 할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 숨겨진 슬픔을 서연은 느낄 수 있었다. 2달이 지났다. 옥순 할머니는 요양원 생활에 적응해 갔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가벼운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었다. 규칙적이지만 무미건조한 일상이었다. 다른 어르신들의 침대 옆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고 손주들이
그린 그림이 벽에 붙어 있었다. 하지만 옥순 할머니의 사물함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작은 화분 하나뿐. 서연이 선물한 다육식물이었다. 어느 날 저녁, 같은 방에 이순자 할머니가 옥순에게 말을 걸었다. 옥순 씨, 우리 내일 로비에서 노래 교실 있는데 같이 가요. 저는 괜찮아요. 노래 못해요. 아이고,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어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요. 순자 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최정숙 할머니가 끼어들었다. 옥순 씨, 너무 혼자만 있지 마요. 우리랑 같이 다녀요. 고마워요. 그런데 저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그날 밤, 옥순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옆 침대에서는 순자 할머니가 손주 이야기를 하며 웃는 소리가 들렸다. 정숙 할머니는 내일 아들이 온다며 기뻐하고 있었다. 옥순 할머니는 사물함을 열어 낡은 수첩을 꺼냈다. 첫 페이지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어린 태수가 활짝 웃고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저 웃음이 사라진 것이. 할머니는 수첩 뒷장을 넘겼다. 거기에는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태수 초등학교 입학 마이너스 1992년 3월 2일. 태수 중학교 졸업 마이너스 2001년 2월. 태수 대학 합격 마이너스 2004년 11월. 아들의 모든 순간을 기록한 어머니의 메모였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가장 최근의 기록이 있었다. 태수 결혼 마이너스 2010년 5월 15일. 그 이후로는 빈 페이지만 이어졌다. 할머니는 수첩을 덮고 사물함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미안하다. 태수야. 엄마가 짐이 되어서. 다음 날 아침, 서연은 2층 복도를 돌며 어르신들의 상태를 체크했다. 205호에 들어서자 할머니들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옥순 할머니는 아직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어머님,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배가 안 고파요. 조금만이라도 드셔야 해요. 약도 드셔야 하잖아요. 서연은 할머니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열은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기운이 없었다.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요. 그냥 피곤해요. 서연은 할머니를 일으켜 식당으로 데려갔다. 할머니는 밥 몇 숟가락만 떠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다른 어르신들이 즐겁게 대화하는 소리가 식당을 가득 메웠지만 옥순 할머니는 그저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날 오후, 서연은 원장실을 찾아갔다. 원장은 60대 초반의 따뜻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다. 원장님, 205호 김옥순 어머님 말인데요. 응, 2달 전에 입수하신 분이지. 무슨 문제라도 있어? 건강상 문제는 없는데 정서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계신 것 같아요. 입소 이후 한 번도 가족 방문이 없으셨거든요. 아드님이 바쁘신가 보구나. 제가 연락드려 볼까요? 원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가족 간의 일은 우리가 함부로 개입하기 어려워. 다만 어머님이 요양원 생활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신경 쓰는 수밖에.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원장실을 나서며 결심했다. 비록 가족이 찾아오지 않더라도 자신이 할머니에게 가족이 되어주기로. 그것이 간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부터 서연은 옥순 할머니를 더 자주 찾아갔다.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정원 벤치에 함께 앉아 있을 때 옥순 할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다. 선생님은 몇 살이에요? 31예요. 어머님, 결혼은 했어요? 네, 3년 전에 했어요. 자식은? 딸 하나 있어요. 6살이에요.
할머니의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졌다. 그럼 집에 가야 할 시간 아니에요? 딸이 기다릴 텐데. 괜찮아요. 오늘은 남편이 데리러 간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작게 웃었다. 좋은 남편 만났네요. 어머님도 좋으신 남편 만나셨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좋은 사람이었어요. 25에 만났죠. 하지만 오래 못 살았어요. 언제? 태수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어요. 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할머니의 손은 차가웠다. 그때부터 혼자 태수를 키웠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 일도 하고 태수 대학까지 보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요.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어머님.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태수한테 미안한 게 많아요. 가난하게 살게 해서 친구들처럼 좋은 거 못 사주고 그래도 대학까지 보내셨잖아요. 그게 다예요. 그게 제가 해준 전부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할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안았다. 어머님, 사랑으로 키우신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저녁 노을이 정원을 붉게 물들였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작은 신뢰가 싹트고 있었다. 그날 이후 옥순 할머니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조용했지만 가끔 다른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식사 시간에는 밥을 조금 더 먹었다. 그리고 서연이 올 시간이 되면 정원 벤치에 나와 기다렸다. 아무도 찾지 않는 침대였지만 그 침대 옆에는 이제 작은 온기가 자라나고 있었다. 5월이 되었다. 요양원 정원에는 장미가 활짝 피어났고 공기는 달콤한 꽃향기로 가득했다. 옥순 할머니는 입소한 지 2달이 지나면서 요양원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졌다. 서연과의 저녁 산책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서연은 근무가 끝나면 할머니를 찾아 정원을 함께 걸었다. 때로는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그저 조용히 걸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장미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서연이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할머니에게 보여주었다. 어머님, 우리 딸이에요. 어제 유치원에서 찍은 거예요. 사진 속에는 앞니가 빠진 6살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옥순 할머니는 사진을 받아들고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예쁘네요. 이름이 뭐예요? 지우예요. 박지우. 지우. 좋은 이름이네요. 할머니는 사진을 서연에게 돌려주며 물었다. 똑똑해요? 글쎄요. 공부는 잘 모르겠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하루 종일 그림만 그려요. 그것도 재능이죠. 좋아하는 게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서연은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님, 아드님은 어릴 때 뭘 좋아하셨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잠시 그리움이 스쳤다. 태수는 책을 좋아했어요. 도서관에서 책 빌려오면 하루 만에 다 읽었어요. 머리가 좋으셨나 봐요. 공부는 잘했어요. 성적이 항상 상위권이었죠. 그래서 대학도 갈 수 있었고 자랑스러우셨겠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제가 뭘 알아요. 초등학교도 겨우 나왔는데 그런 제가 낳은 아들이 대학을 가다니 꿈만 같았어요. 아드님이 대학 갈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울었어요. 합격증 들고 집에 왔을 때 그냥 펑펑 울었어요.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다. 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때가 가장 행복했을 것 같아요. 응, 그랬어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바람에 장미꽃이 몇 개가 날려 벤치 위에 떨어졌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태수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요? 대학 졸업하고 회사 다니면서부터요.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했어요. 주말에도 일하고 야근하고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아예.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은 조용히 기다렸다. 며느리가 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요? 시골 출신에 배우지 못하고 돈도 없고 며느리 부모님은 돈 많은 분들이었거든요. 비교가 됐겠죠.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다. 처음에는 잘해보려고 했어요. 명절에 음식도 해주고 손주 태어나면 봐주겠다고 하고 그런데 며느리가 싫어했어요. 제 손이 거칠다고 시골 냄새 난다고 어머님 그러다가 태수도 변했어요. 며느리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간섭한다고 자기들 생활이 있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이해해요. 태수도 가정을 지켜야 하니까 아내를 선택한 거죠. 엄마보다. 그래도 너무하네요. 아니에요. 제가 부담이었던 거예요. 태수한테 가난한 엄마, 배우지 못한 엄마. 그게 부끄러웠을 거예요. 서연은 할머니를 꼭 안았다. 할머니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다. 어머님은 훌륭한 분이에요. 혼자서 아들 대학까지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선생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연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님, 울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고마워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해가 지고 정원에 가로등이 켜졌다. 장미 향기가 더욱 진하게 퍼졌다. 며칠 후 서연은 남편과 함께 어린 딸 지우를 데리고 요양원을 방문했다. 일요일 오후였다. 서연은 지우의 손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갔다. 지우야, 할머니 만나러 가는 거야. 인사 잘해야 해. 응. 엄마. 205 문을 열자 옥순 할머니가 침대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서연과 지우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우리 딸 데리고 왔어요. 지우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큰 소리로 인사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옥순 할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할머니는 지우를 바라보며 눈을 반짝였다. 아이고,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더 예쁘네. 이리 와봐. 지우는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는 지우의 손을 잡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할머니, 이거 드려요. 지우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다. 꽃밭에서 할머니와 손주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이게 할머니예요. 엄마가 할머니 얘기 많이 해줬어요. 할머니는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요. 이렇게 예쁜 그림을 나한테 그려주다니. 할머니는 지우를 꼭 안았다. 지우는 할머니의 등을 토닥였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저 또 올게요. 그래, 고마워. 할머니가 정말 고마워. 그날 오후, 옥순 할머니는 오랜만에 환한 웃음을 지었다. 지우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같이 그림을 그리고 간식을 먹었다. 다른 어르신들이 부러워할 정도였다. 옥순 씨, 손녀예요? 아니에요. 박 간호사님 따님이에요. 근데 둘이 참 잘 어울려요. 진짜 할머니 손녀 같아요. 옥순 할머니는 지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보여요. 저녁이 되어 서연 가족이 떠날 시간이 되었다. 지우는 할머니에게 뽀뽀를 하고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꼭 와야 해.
할머니가 기다릴게. 네, 그때 그림 또 그려올게요. 할머니는 복도 끝까지 나와 지우 가족을 배웅했다. 엘리베이터가 닫힐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그날 밤, 옥순 할머니는 지우가 그려준 그림을 사물함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리고 한참을 그 그림을 바라보았다. 같은 방에 이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옥순 씨, 좋겠어요. 저렇게 예쁜 아이가 할머니를 좋아하니까 저도 좋아요. 정말로요. 박 간호사님이 참 좋은 분이에요. 자기 딸까지 데려와서. 네, 고마운 분이에요. 할머니는 그림 속 할머니와 아이가 손잡은 모습을 쓰다듬었다. 오랜만에 할머니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렀다. 그날 이후 서연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지우를 데리고 요양원을 방문했다. 그때마다 옥순 할머니는 일주일 전부터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지우를 위해 사탕을 준비하고 함께할 이야기를 생각했다. 할머니의 사물함 위에는 지우가 그려준 그림들이 하나씩 늘어갔다. 꽃 그림, 동물 그림, 가족 그림, 그리고 그 그림들을 볼 때마다 할머니의 외로움은 조금씩 작아졌다. 어느 날 저녁, 서연과 산책하며 할머니가 말했다. 선생님 딸,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손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님도 곧 손주 생기실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태수는 아이를 안 가질 거예요. 며느리가 싫어해요. 자기 커리어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지우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선생님 딸 보면서 생각해요. 내가 태수한테 이런 할머니였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님도 좋은 할머니세요. 아니에요. 태수한테는 부담스러운 엄마였어요. 하지만 지우한테는 그냥 좋은 할머니로 남고 싶어요. 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님은 이미 좋은 할머니예요. 지우가 그렇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제일 좋대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다. 고마워요. 선생님, 지우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그날 밤, 옥순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어린 지우와 꽃밭을 거닐었다. 그리고 그 꿈은 달콤했다. 2018년 여름이 깊어갔다. 장마가 시작되고 요양원 정원에는 수국이 만발했다. 옥순 할머니는 입소한 지 4개월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제 할머니는 요양원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다른 어르신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프로그램에도 가끔 참여했다. 무엇보다 서연과 지우의 방문을 기다리는 즐거움이 생겼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옥순 할머니는 로비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주말 드라마가 한창이었다. 드라마 속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등하는 장면이 나왔다. 에휴, 저 며느리 정말 버릇없네. 옆에 앉은 정숙 할머니가 혀를 찼다. 다른 할머니들도 한마디씩 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래요. 시어머니를 뭘로 아는지. 우리 때는 그래도 예의가 있었는데 말이야. 옥순 할머니는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았다. 드라마 속 며느리의 모습이 어쩐지 익숙했다. 자신의 며느리와 닮았다. 그때 로비 입구로 한 가족이 들어왔다. 30대 중반의 남성과 여성, 그리고 초등학생 아이 둘, 순자 할머니의 가족이었다. 순자 할머니는 반갑게 일어나 손주들을 껴안았다. 할머니, 아이고, 우리 강민이, 서연이. 안 본 사이에 또 컸네. 옥순 할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로비를 나와 복도를 걸어 정원으로 향했다. 정원 벤치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서연이었다. 어머님, 여기 계셨네요. 비 오는데 왜 나와 계세요? 그냥 답답해서요. 서연은 할머니 옆에 앉았다. 우산을 할머니 쪽으로 더 기울였다. 오늘 로비에 사람 많았죠? 주말이라 가족들 많이 오시고. 응, 부러우세요? 할머니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조금은요. 아드님한테 연락해 볼까요? 제가 전화드려서. 아니에요.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오기 싫은 사람 억지로 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태수한테도, 저한테도 고통이에요. 하지만, 괜찮아요. 선생님, 이제 익숙해요. 빗소리만 정원을 적셨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나저나,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우는 요즘 어때요? 잘 지내요. 요즘 발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발레요? 우아한 걸 배우네요. 어머님 보고 싶어 해요. 자꾸 언제 할머니 보러 가냐고 물어봐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나를? 네. 어머님이 지우한테는 특별한 할머니거든요. 나도. 지우가 특별해요. 서연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어제 발레 학원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 속 지우는 분홍색 발레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었다. 할머니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예쁘네요. 정말 예뻐요. 이 사진 어머님 드릴게요. 사물함에 놓으세요. 진짜요? 가져도 돼요? 네, 지우가 할머니 드리래요. 할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옥순 할머니는 지우의 사진을 사물함 위에 조심스럽게 세워놓았다. 그리고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같은 방에 정숙 할머니가 물었다. 옥순 씨, 그거 누구예요? 박 간호사님 따님이에요. 아, 지난번에 왔던 그 예쁜 아이. 참 귀엽던데. 그렇죠? 정말 예쁘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마치 자신의 손녀를 자랑하는 것처럼. 며칠 후 서연은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은행에 들렀다. 지우의 학원비를 내기 위해서였다. ATM 앞에서 통장을 확인하던 서연은 잠시 한숨을 쉬었다. 발레는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드네. 남편도 회사원이고 서연도 일을 하고 있었지만 아이 키우는 비용은 만만치 않았다. 교육비, 학원비, 생활비, 늘 빠듯했다. 하지만 서연은 지우에게 하고 싶은 걸 시켜주고 싶었다. 그림도 그리고 발레도 배우고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게 가장 중요했다. 다음 날 서연은 요양원에서 옥순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서연을 보자마자 물었다. 선생님, 지우는 학교 잘 다녀요? 네, 유치원 잘 다녀요. 공부는요? 어려워하지 않아요? 아직 어려서 공부는 많이 안 해요. 그냥 놀이 위주로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가 나중에 뭐가 되고 싶대요? 글쎄요. 요즘은 의사가 되고 싶대요. 어제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하고. 의사.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였다. 의사 좋죠. 사람 살리는 일이니까. 그런데 의사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해요. 대학도 오래 다녀야 하고. 그럼 돈도 많이 들겠네요.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렇죠. 의대는 학비가 비싸잖아요. 근데 지우가 정말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든 해줘야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말했다. 그럼요. 부모는 자식 하고 싶은 거 시켜줘야죠. 어머님도 아드님 대학 보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했죠.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태수가 대학 가는 거 보고 정말 기뻤으니까.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할머니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다. 선생님, 네, 어머님. 지우 잘 키우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노력할게요. 약속해요. 지우가 의사 되고 싶다고 하면 꼭 의사 만들어주세요. 서연은 할머니의 진지한 표정에 약간 놀랐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그냥 지우가 내 손주 같아서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선생님은 좋은 엄마예요. 지우는 행복한 아이예요. 고마워요, 어머님. 그날 오후, 옥순 할머니는 혼자 방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사물함 위에 놓인 지우의 사진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무언가 결심한 듯했다. 할머니는 사물함을 열어 낡은 수첩을 꺼냈다. 뒷페이지를 펼치자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할머니는 그 계좌번호를 한참 들여다보았다. 이 돈으로 뭐라도 할 수 있을까? 할머니의 통장에는 그동안 모은 작은 돈이 있었다. 많지는 않았지만 할머니에게는 소중한 돈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서연에게 부탁했다. 선생님, 혹시 은행 좀 갈 수 있을까요? 은행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적금 하나 들고 싶어요. 적금요? 네, 조금씩 모으고 싶어서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제가 모레 쉬는 날인데 그때 모시고 갈게요. 고마워요. 그날부터 옥순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작은 계획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할머니만의 비밀. 지우를 위한 작지만 진심 어린 선물을 준비하는 계획이었다. 2018년 7월의 어느 수요일 오후, 서연은 옥순 할머니와 함께 요양원 근처 은행을 찾았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작은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은행 창구에 앉은 할머니는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다.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할머니는 핸드백에서 통장을 꺼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적금을 들고 싶은데요. 네, 얼마로 하시겠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한 달에 8만 원이요. 서연은 옆에서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요양원 생활비를 제외하고 할머니가 받는 생활비는 한 달에 30만 원 정도였다. 그중 8만 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어머님, 8만 원이면 부담되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나는 쓸 데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버려둬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작성하며 물었다. 적금 기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능하면 길게요. 15년 장기 적금도 있는데 그걸로 하시겠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걸로 할게요.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었다. 김옥순. 서툰 글씨였지만 정성스러웠다. 그리고 여기 수익자 난이 있는데요. 본인 외에 다른 분을 지정하실 수도 있어요. 수익자요? 네, 만기 되었을 때 누가 받을지 지정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서연을 돌아보았다. 선생님 따님, 이름이 뭐였죠? 박지우요. 왜요? 할머니는 직원에게 말했다. 박지우로 해주세요. 서연은 깜짝 놀라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님, 이게 무슨... 선생님, 괜찮아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줘요. 하지만 어머님 돈인데... 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쓸 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라도 지우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어요.
어머님,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지우가 의사 되고 싶대요. 이 돈으로 학비에 보태세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건 어머님 돈이에요. 아니에요. 이제 이 돈은 지우 거예요. 할머니는 직원에게 확인했다. 수익자를 박지우로 하면 나중에 돈을 지우가 받는 거죠? 네. 만기 시 수익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서류 작성이 끝나고 할머니는 첫 납입금 8만 원을 통장에서 인출해 적금 계좌로 넣었다. 적금 통장에는 박지우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혔다. 은행을 나서는 길, 서연은 할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한 달에 8만 원이면 부담되실 텐데. 괜찮아요. 나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돈 쓸 데가 없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선생님, 나한테는 가족이 없어요. 태수는 이미 날 잊었어요. 그런데 선생님과 지우는 나한테 가족이 되어줬어요. 어머님,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이것밖에 못 해줘요.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할머니를 꼭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그날부터 옥순 할머니는 매달 초가 되면 은행을 찾았다. 서연이 함께 가기도 했고 혼자 택시를 타고 가기도 했다. 8만 원, 작지만 꾸준한 금액이었다. 할머니는 적금 통장을 사물함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것은 할머니만의 비밀이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다. 적금 통장의 잔액이 조금씩 늘어났다. 할머니는 가끔 통장을 꺼내보며 흐뭇해했다. 16만 원, 24만 원, 조금씩 늘어가네. 어느 날 같은 방에 순자 할머니가 물었다. 옥순 씨, 요즘 은행 자주 가시네요? 응, 볼 일이 좀 있어서요. 무슨 일이에요? 그냥 적금 넣으러요. 적금요? 무슨 적금을 들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노후 대비요. 에이, 이 나이에 무슨 노후 대비예요. 우리가 얼마나 더 살겠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을 돌렸다. 그래도 준비는 해야죠. 사실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다. 15년. 그때쯤이면 지우는 21살이 될 것이다. 대학생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때 이 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지. 할머니는 계산을 해보았다. 8만 원씩 15년이면 1440만 원. 이자를 포함하면 아마 15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의대 학비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보탬이 될 것이다. 할머니는 지우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지우야, 할머니가 많이는 못해줘. 하지만 이것만은 꼭 하고 싶어. 2018년 가을이 왔다. 단풍이 물들고 할머니의 적금은 6개월째가 되었다. 통장 잔액은 48만 원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과 산책하며 할머니가 물었다. 선생님, 지우는 요즘 어때요? 잘 지내요. 요즘 한글 공부하고 있어요. 한글요? 벌써? 네, 유치원에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자기 이름은 쓸 줄 알아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똑똑하네요. 역시 우리 지우. 어머님이 우리 지우래요.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 지우. 내 손주나 마찬가지죠. 지우도 어머님 보고 싶어 해요. 이번 주말에 데리고 올게요. 정말요? 기다릴게요. 그 주말, 지우가 요양원을 찾았다. 7살이 된 지우는 예전보다 더 크고 의젓해져 있었다. 할머니는 지우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았다. 할머니. 아이고, 우리 지우. 안 본 사이에 또 컸네. 할머니, 저 이제 한글 써요.
지우는 자랑스럽게 종이에 자기 이름을 썼다. 박지우. 삐뚤빼뚤하지만 또렷한 글씨였다. 우와, 잘 썼네. 우리 지우 천재야. 할머니는 지우가 쓴 이름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적금 통장에 적힌 그 이름. 이제 지우가 직접 쓸 수 있게 되었다. 지우야, 할머니가 너 선물 줄 거야. 선물이요? 응, 조금 있다가 줄 거야. 아주 특별한 선물. 지우는 신이 나서 물었다. 뭔데요? 지금 줘요.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지금은 안 돼. 너 훨씬 더 커서 대학생 됐을 때 줄 거야. 대학생이요? 그게 언제예요? 한참 뒤야. 그때까지 기다려야 해. 지우는 약간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환하게 웃었다. 그럼 제가 어른 되면 주는 거예요? 응, 그때 주는 거야. 약속이야. 할머니는 지우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그 손 안에서 할머니는 미래를 느꼈다. 지우가 자라서 꿈을 이루는 그날을. 그날 저녁, 할머니는 적금 통장을 꺼내 메모란에 조그맣게 글을 적었다. 박지우 학비. 그리고 그 통장을 사물함 가장 깊은 곳에 소중히 넣어두었다. 아무도 모르는 할머니만의 사랑이 담긴 통장이었다. 15년 후, 그 사랑이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믿음을 안고 세월은 물 흐르듯 흘렀다. 2019년, 2020년, 2021년. 옥순 할머니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달 초 8만 원을 적금 통장에 넣었다. 봄에는 꽃 구경을 가는 대신 은행을 찾았고, 여름에는 다른 어르신들이 외출할 때도 할머니는 적금을 넣으러 갔다. 가을에도, 겨울에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어르신들은 가끔 용돈을 모아 손주들에게 선물을 사주었다. 장난감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줬다. 하지만 옥순 할머니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 지우가 요양원에 놀러 올 때면 할머니는 사탕 몇 개를 준비하는 것이 전부였다. 비싼 선물은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더 큰 선물이 준비되고 있었다. 2021년 봄, 할머니의 적금은 3년째가 되었다. 통장 잔액은 300만 원을 넘어섰다. 할머니는 가끔 통장을 꺼내보며 흐뭇해했다. 벌써 이만큼 모였네. 같은 방의 정숙 할머니가 우연히 그 모습을 보고 물었다. 옥순 씨, 그게 뭐예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통장을 사물함에 숨겼다. 아, 이거요? 그냥 제 통장이에요. 적금 통장이에요. 꽤 많이 모으셨네요. 아니에요. 조금씩 모은 거예요. 정숙 할머니는 부러운 표정을 지었다. 대단하세요. 나는 돈 모으는 게 힘든데. 손주들한테 다 써버려서.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 손주 같은 아이한테 주려고 모으는 거예요. 손주요? 옥순 씨 손주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손주 같은 아이요. 정숙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 시절 지우는 10살이 되어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키도 훌쩍 크고 점점 의젓해졌다. 여전히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발레도 계속 배우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지우가 할머니를 찾아왔다. 지우는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가져왔다. 할머니, 이거 봐요. 미술 시간에 그린 거예요. 그림에는 요양원 정원과 할머니가 그려져 있었다. 수국 옆에 앉아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정겹게 표현되어 있었다. 우와, 정말 잘 그렸다. 이게 나야? 네, 할머니가 제일 예뻐요. 할머니는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을 감동에 겨워 바라보았다. 고마워, 지우야. 할머니 방에 걸어둘게. 할머니, 저 나중에 크면 화가 될 거예요. 화가? 좋지. 그런데 의사는 안 할 거야? 지우는 고개를 갸웃했다.
의사도 하고 싶고 화가도 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뭐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할머니가 응원할게. 그날 저녁, 할머니는 지우가 그린 그림을 방 벽에 조심스럽게 붙였다. 그리고 그 그림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 시간은 계속 흘렀다. 2022년, 2023년. 할머니는 어느덧 84이 되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적금만큼은 꾸준히 넣었다. 가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도 있었다. 치료비가 필요했지만 할머니는 적금만큼은 깨지 않았다. 다른 데서 아껴서라도 적금은 지켰다. 서연은 그런 할머니가 걱정되었다. 어머님, 몸이 안 좋으시면 적금은 잠깐 쉬셔도 돼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치료비도 필요하시잖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꼭 해야 해요. 지우를 위해서. 어머님, 선생님, 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나도 알아요. 이제 많이 늙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더 열심히 모으는 거예요. 지우한테 남겨줄 거 이것밖에 없으니까.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 안 해요. 이게 나한테는 행복이에요. 2024년 여름. 할머니의 적금은 6년째가 되었다. 통장 잔액은 600만 원을 넘었다. 할머니는 그 숫자를 보며 흐뭇해했다. 반이나 왔네. 이제 반만 더 가면 돼. 그 무렵 지우는 중학교 1학년이 되었다. 13살의 지우는 이제 완전히 소녀가 되어 있었다. 키도 크고 목소리도 조금 낮아졌다. 어느 토요일 지우는 할머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 할머니, 저 진로 결정했어요. 진로? 뭐가 되고 싶은데? 의사요. 정말로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의사? 정말? 네, 사람들 아프지 않게 해주고 싶어요. 할머니 같은 분들도 건강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할머니는 지우를 꼭 안았다. 그래, 좋아. 할머니가 응원할게. 꼭 의사 되렴. 네,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적금 통장을 꺼내 다시 한번 메모를 확인했다. 박지우 학비 의대. 할머니는 펜으로 의대 옆에 동그라미를 그렸다. 그리고 속삭였다. 지우야,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도와줄게. 2025년 봄, 할머니는 86이 되었다.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 걷기도 힘들어지고 자주 병원에 다녀야 했다. 하지만 매달 초만 되면 할머니는 기어코 은행에 갔다. 휠체어를 타고라도 택시를 타고라도 꼭 갔다. 서연이 말렸다. 어머님, 제가 대신 넣어드릴게요. 통장 주시면 제가 갈게요. 아니에요. 내가 직접 가야 해요. 왜요? 몸도 안 좋으신데.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이게 나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직접 가서 넣어야 마음이 놓여요. 어머님, 선생님, 이해해 주세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에요. 서연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대신 할머니를 모시고 함께 은행에 갔다. 할머니는 은행 창고에 앉아 8만 원을 넣을 때마다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지우에게 직접 선물을 주는 것처럼. 통장 잔액이 늘어갈 때마다 할머니의 마음도 함께 채워졌다. 700만 원, 800만 원, 조금씩 늘어가네. 할머니에게 8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희망이었고, 지우의 미래였다. 한 달에 8만 원, 15년 동안 할머니의 작은 용돈에서 나온 그 돈에는 할머니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다.
비록 태수에게는 부담스러운 어머니였을지 몰라도 지우에게만큼은 최고의 할머니가 되고 싶었다. 그 마음이 매달 8만 원으로 쌓여가고 있었다. 2026년 봄이 왔다. 옥순 할머니는 87이 되었고 요양원에서 보낸 시간은 어느덧 8년이 되었다. 할머니의 적금도 8년째를 맞이하고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다. 기침이 잦아졌고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밤에는 자주 깨어났고 식욕도 많이 떨어졌다. 서연은 할머니를 종합병원으로 모시고 갔다. 정밀 검사 결과 폐렴이 심해진 상태였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고령이신 데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선생님, 어머님 상태가 어떠세요? 의사는 서연을 따로 불러 조용히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당장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관리를 잘하셔야 해요.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님은 얼마나 더 건강하실 수 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령이신 만큼 언제든 급변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 기간 동안 서연은 매일 병원을 찾았다.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빠짐없이 왔다. 병실에서 할머니는 서연에게 물었다. 선생님, 이번 달 적금 못 넣었네요. 어머님, 지금 그게 중요해요? 건강이 먼저예요. 아니에요. 적금이 중요해요. 할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퇴원하면 바로 넣을 거예요. 안 걸을 거예요. 어머님, 약속했잖아요. 지우 학비 만들어준다고. 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님, 제가 넣어드릴게요. 통장 주세요. 아니에요. 내가 직접 해야 해요. 왜 그러세요? 결과는 똑같잖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내가 직접 넣어야 의미가 있어요. 그게 내 마음이에요.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할머니의 눈빛에 담긴 간절함을 느낄 수 있었다. 2주 후, 할머니는 퇴원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은행을 찾아 8만 원을 넣었다. 휠체어를 타고 산소호흡기를 달고 그렇게 은행에 갔다. 은행 직원도 놀랐다. 할머니,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다음에 오셔도 되잖아요. 아니에요. 오늘 넣어야 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8만 원을 내밀었다. 그 손에는 온 힘이 들어가 있었다. 적금을 넣고 나온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이제 됐어요. 마음이 놓여요. 어머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선생님,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잖아요. 어머님, 나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에요. 지우한테 뭐라도 남겨줘야 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님, 우리 지우는 이미 어머님한테 많은 걸 받았어요.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이것밖에 못 해줘요. 그날 저녁 요양원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지쳐서 곧바로 잠들었다. 서연은 할머니가 잠든 모습을 보며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다. 할머니에게 적금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었다. 그것은 할머니의 존재 이유였고 사랑의 증명이었다. 6월이 되었다. 할머니의 건강은 더욱 나빠졌다. 걷기가 거의 불가능해졌고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냈다. 하지만 매달 초만 되면 할머니는 기어코 일어나 은행에 갔다. 서연이 휠체어를 밀어주고 택시를 타고 은행까지 갔다. 다른 어르신들이 말렸다. 옥순 씨, 몸도 안 좋은데 쉬어요. 적금이 뭐가 그리 급해요? 아니에요. 이건 꼭 해야 해요. 왜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약속했거든요. 소중한 아이한테. 7월 어느 날 할머니는 갑자기 쓰러졌다. 방에서 혼자 있다가 의식을 잃은 것이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이제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연은 울먹이며 물었다. 선생님, 얼마나 시간이 있을까요? 길어야 몇 달입니다. 잘 관리하면 1년 정도? 어머님이 알면 안 될까요? 본인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준비하실 시간도 필요하고요. 서연은 병실로 돌아왔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님, 선생님, 나 얼마 안 남았죠?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는 웃었다. 나도 알아요. 몸이 말해줘요. 어머님, 괜찮아요. 나 충분히 살았어요. 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어머님. 내가 만약 못 움직이게 되면 대신 적금 넣어줘요. 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통장은 사물함에 있어요. 비밀번호는 지우 생일이에요. 알겠어요.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고마워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 보냈다. 요양원과 병원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8월이 되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은행에 갈 수 없었다. 서연이 대신 적금을 넣었다. 할머니의 통장을 가지고 가서 8만 원을 넣었다. 서연은 할머니에게 통장을 보여줬다. 어머님, 이번 달도 넣었어요. 할머니는 통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고마워요. 이제 850만 원이 됐네요. 네, 어머님. 조금만 더 버티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15년을 채울 수 있을까?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의사의 말대로라면 길어야 1년, 15년 적금을 끝까지 못 채울 것이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만큼, 살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지우를 위해서라면 할머니는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었다. 2026년 가을이 깊어갔다. 단풍이 붉게 물들고 요양원 정원에는 코스모스가 흔들렸다. 하지만 옥순 할머니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없었다. 대부분의 시간을 병실 침대에서 보냈기 때문이다. 10월 어느 날 할머니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다. 의사도 놀라워했다. 신기하게도 컨디션이 좋아지셨어요. 오늘은 짧게 외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연은 할머니를 휠체어에 모시고 요양원으로 데려왔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자신의 방에 돌아와 사물함을 열었다. 사물함 안에는 지우가 그려준 그림들이 가득했다. 할머니는 그림들을 하나씩 꺼내 펼쳤다. 6살 때 그린 꽃 그림, 9살 때 그린 가족 그림, 13살 때 그린 풍경화. 다 커버렸네. 우리 지우. 서연이 옆에서 말했다. 어머님, 지우 이번 중간고사에서 전교 5등 했어요. 정말요? 우리 지우가? 네, 특히 과학을 잘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의대 가도 되겠다고 하셨대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정말 의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어머님. 지우가 정말 열심히 해요. 할머니는 사물함 깊숙한 곳에서 적금 통장을 꺼냈다. 통장을 열어보니 잔액은 900만 원이 넘어 있었다. 아직 부족해요. 어머님, 충분해요. 90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의대는 돈이 정말 많이 들잖아요. 이걸로는 부족해요. 그래도 어머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선물이에요. 할머니는 통장을 꼭 안았다. 15년을 다 채우고 싶었는데
어머님, 내가 15년을 못 채울 것 같아요. 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다. 선생님, 나도 알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어머님,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할머니는 통장을 서연에게 건넸다. 내가 죽으면 이거 지우한테 꼭 전해줘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어머님이 직접 주시면 되잖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못 줄 것 같아요. 지우가 대학 갈 때까지 내가 못 버틸 것 같아요. 어머님,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신 줘요. 지우가 대학 입학할 때 이 통장 줘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네, 알겠어요. 어머님, 그리고 말해줘요. 할머니가 너를 정말 사랑했다고. 네, 할머니는 서연을 꼭 안았다. 선생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님, 우리 지우한테 이렇게 큰 사랑 주셔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다음 날, 서연은 지우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다. 할머니는 지우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 지우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조심스럽게 안았다. 우리 지우, 안 본 사이에 또 컸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아. 지우는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할머니, 이거 드려요. 제가 썼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봉투에는 사랑하는 할머니께라고 적혀 있었다. 할머니는 편지를 열어 천천히 읽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지우예요. 할머니 아프시다고 들었어요.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할머니는 제 진짜 할머니예요. 사랑해요. 박지우.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지우야. 할머니도 너를 정말 사랑해. 지우는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응, 고마워. 할머니는 지우를 꼭 안았다. 그리고 지우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다. 지우야, 할머니가 너한테 선물이 있어. 선물이요? 응, 아주 특별한 선물. 너 대학생 되면 줄 거야. 대학생이요? 그게 언제예요? 조금 있으면 돼. 그때까지 공부 열심히 해. 네, 저 열심히 할 거예요. 의사 될 거예요. 할머니는 지우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꼭 의사 되렴. 할머니가 응원할게. 할머니도 빨리 나으세요. 그럼 같이 산책해요.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산책하자.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다. 더 이상 지우와 산책할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이 아마 마지막 만남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오후, 지우가 돌아간 후 할머니는 서연에게 말했다. 선생님, 내 마지막 부탁 하나만 더 들어줘요. 말씀하세요, 어머님. 내가 죽으면 태수한테 연락하지 마요. 네, 왜요?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다. 태수는 날 잊었어요. 이제 와서 찾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아드님이시잖아요. 아니에요. 나한테 아들은 없어요. 대신 지우가 있어요. 어머님, 지우가 내 손녀예요. 진짜 손녀예요. 서연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지우가 어머님 손녀예요.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고마워요. 선생님, 내 인생에서 선생님과 지우를 만난 게 제일 행복했어요. 저도요, 어머님. 그날 밤, 할머니는 깊은 잠에 빠졌다. 그리고 그 잠에서 할머니는 지우와 함께 꽃밭을 거닐었다.
봄꽃이 만발한 정원에서 손주와 할머니가 손을 잡고 걸었다. 꿈속에서 할머니는 건강했고 지우는 활짝 웃고 있었다. 할머니, 저 의사 됐어요. 그래, 잘했어.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도와주셔서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꿈속의 할머니는 행복했다. 너무나 행복했다. 그리고 그 꿈이 계속되기를 바랐다. 영원히. 2026년 11월 23일 새벽 4시 푸른솔 요양원에 연락이 왔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김옥순 할머니가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었다. 서연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에는 작은 촛불이 켜져 있었고 할머니는 평화로운 얼굴로 누워 있었다. 마치 잠든 것처럼. 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새벽 3시 50분에 돌아가셨어요. 고통 없이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보호자는 연락했나요? 아드님 연락처가 있는데 연락할까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이 떠올랐다. 태수한테 연락하지 마요.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알려야 하지 않을까. 연락해 주세요. 1시간 후 태수가 병원에 도착했다. 50대 중반의 태수는 정장 차림으로 서둘러 온 듯했다. 어머니. 태수는 할머니 침대 옆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죄책감, 슬픔, 그리고 어딘가 안도감까지. 아드님, 저는 푸른솔 요양원 간호사 박서연입니다. 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머님이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를 내려다보았다. 오랜 시간 말이 없었다. 장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드님이 결정하셔야죠. 간소하게 하겠습니다. 화장해서 납골당에. 서연은 가슴이 아팠다. 할머니가 이렇게 조용히 떠나는 것이. 장례식장은 작은 곳으로 정해졌다. 빈소는 가장 작은 호실. 조문객도 별로 없을 것이라는 태수의 판단이었다. 장례 준비를 하면서 서연은 요양원으로 돌아가 할머니의 짐을 정리했다. 205방. 할머니가 8년간 머물렀던 자리. 사물함을 열자 할머니의 물건들이 나왔다. 옷가지 몇 벌, 화장품, 그리고 지우가 그려준 그림들. 서연은 그림들을 하나하나 꺼냈다. 6살 때, 9살 때, 13살 때. 지우의 성장이 고스란히 담긴 그림들이었다. 사물함 가장 깊은 곳에는 적금 통장이 있었다. 서연은 통장을 꺼내 열어보았다. 마지막 입금일 2026년 11월 1일, 잔액 960만 원. 할머니는 죽기 한 달 전까지도 적금을 넣었다. 8년 8개월, 총 104회 납입.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통장 메모란에는 할머니의 글씨로 적혀 있었다. 박지우 학비 의대에. 서연은 통장을 꼭 안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장례식장에는 조문객이 몇 명 오지 않았다. 요양원 원장과 직원 몇 명, 같은 방을 썼던 어르신 몇 분. 그게 전부였다. 태수는 예의상 자리를 지켰지만 자주 휴대폰을 보며 시계를 확인했다. 그의 아내도 왔지만 형식적으로 절만 하고 밖에서 기다렸다. 이틀간의 장례를 마치고 발인 날 아침이 되었다. 연구차에 관을 씻기 전 서연은 태수에게 말했다. 아드님, 어머님이 남기신 것이 있습니다. 뭔가요? 서연은 적금 통장을 꺼냈다. 이 통장이요. 태수는 통장을 받아 열어보았다. 960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눈이 약간 커졌다. 어머니가 이걸 언제? 8년 전부터 매달 8만 원씩 모으셨어요. 8년 동안? 네.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어요. 태수는 통장의 메모란을 보았다. 박지우 학비 의대. 박지우가 누군가요? 제 딸입니다. 네, 간호사님 딸이요? 네, 어머님이 손녀처럼 아끼셨어요. 태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가 남의 자식 학비를 위해 돈을 모았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태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쓴웃음을 지었다. 나한테는 한 푼도 안 남기시고.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아드님한테 드릴 게 없다고 하셨어요. 아드님은 이미 성공했으니 도움이 필요 없다고요. 태수는 통장을 서연에게 돌려주었다. 가지세요. 어머니 뜻대로. 정말 괜찮으세요? 네, 그게 어머니 뜻이니까요.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간호사님, 어머니가 마지막에 행복하셨나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희 딸과 함께 하실 때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태수는 눈을 감았다. 그럼 됐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할머니의 유골은 작은 봉안당에 안치되었다. 태수는 간단히 절을 하고 떠났다. 제사는 따로 안 지내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성묘만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태수는 떠났다. 그의 뒷모습에는 아쉬움도 미련도 없어 보였다. 서연은 혼자 봉안당에 남아 할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했다. 어머님, 제가 약속 지킬게요. 지우가 대학 갈 때 이 통장 꼭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말할게요. 할머니가 얼마나 지우를 사랑하셨는지. 서연은 통장을 가슴에 안았다. 봉안당 밖으로 나오니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2026년 첫눈이었다.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디선가 할머니가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지우를 불렀다. 지우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할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셨어. 지우의 얼굴이 굳었다. 할머니가요? 우리 할머니가요? 응. 지우는 눈물을 터뜨렸다. 싫어요. 할머니가 가시면 안 돼요. 서연은 지우를 꼭 안았다. 지우야, 할머니가 너한테 선물을 남기셨어. 선물이요? 응, 아주 특별한 선물. 너 대학생 되면 줄 거야. 무슨 선물인데요? 그건 그때 알려줄게. 지금은 비밀이야. 지우는 울먹이며 물었다. 할머니, 저 보고 싶어 하셨어요?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셨어. 지우는 한참을 울었다. 서연은 지우를 안고 함께 울었다. 그날 밤, 서연은 할머니의 통장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언젠가 지우에게 줄 날을 기다리며. 그리고 속삭였다. 어머님, 제가 꼭 지우 잘 키울게요. 어머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다. 조용하고 평화롭게. 할머니의 마지막 밤처럼. 2033년 가을, 서울의 어느 대학병원 앞. 21살의 박지우는 의과대학 합격 통지서를 손에 들고 서 있었다. 키가 훌쩍 큰 지우는 이제 당당한 의대생이 되어 있었다. 엄마, 나 붙었어. 정말 붙었어. 서연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48이 된 서연의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축하해, 지우야. 정말 잘했어.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학원도 보내주고.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한 거야. 지우는 병원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드디어 의사가 되는구나. 할머니가 보시면 기뻐하셨을 텐데. 할머니.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벌써 7년이 지났다. 지우가 중학교 2학년 때였다. 엄마, 할머니가 남기신 선물,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야? 응, 오늘 줄게. 정말요? 뭔데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집에 가서 보자.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 서연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냈다. 7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통장이었다. 지우야, 이게 할머니가 남기신 선물이야. 지우는 통장을 받아들었다. 은행 적금 통장이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지우는 통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계좌 정보가 있었다. 예금주 김옥순, 수익자 박지우, 수익자가 저예요? 응. 할머니가 너를 위해 만든 통장이야. 지우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2018년 7월 5일 입금 8만 원, 2018년 8월 1일 입금 8만 원, 2018년 9월 1일 입금 8만 원, 계속해서 이어지는 8만 원의 입금 내역, 2026년 11월까지. 이게 뭐예요? 서연이 설명했다. 할머니가 8년 동안 매달 8만 원씩 모은 거야. 너 학비로 쓰라고. 매달요? 응.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지우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만기일 2033년 7월 5일. 만기 금액 1,522만 원. 1,500만 원이나.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이자가 계속 붙었어. 만기가 되어서 오늘 찾을 수 있어. 지우는 통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가 이걸 저한테. 응. 할머니가 제일 사랑한 건 너였어. 지우야. 지우는 통장의 메모란을 보았다. 할머니의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다. 박지우 학비 의대에. 할머니, 제가 의대 간다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중학생 때 의사 되고 싶다고 했잖아. 할머니가 그때부터 확신하셨어. 지우는 통장을 가슴에 꼭 안았다. 할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서연은 지우를 안아주었다. 할머니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어. 뭐라고 하셨어요? 지우를 정말 사랑한다고. 그리고 꼭 훌륭한 의사가 되라고. 지우는 소리내어 울었다. 다음 날, 지우와 서연은 함께 은행을 찾았다. 지우는 신분증을 내밀며 적금을 해지했다. 수익자가 본인이시니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창구 직원은 현금 1,522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지우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엄마, 이 돈으로 뭐 하면 좋을까요? 의대 등록금에 보태. 그것만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할머니는 내가 의사 되는 걸 도와주고 싶으셨어. 그게 할머니의 꿈이었어. 그럼 이 돈으로 꼭 의사 될게요. 훌륭한 의사가 될게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할머니가 잠들어 있는 봉안당을 찾았다. 7년 만의 방문이었다. 지우는 할머니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했다. 할머니, 저예요. 지우예요. 의대 붙었어요. 할머니가 모아주신 돈 잘 쓸게요. 꼭 훌륭한 의사가 될게요. 그리고 할머니처럼 따뜻한 의사가 될게요.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서연도 함께 절을 했다. 어머님, 지우 잘 컸어요. 어머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만큼 잘 컸어요. 약속 지켰어요. 지우 의대 보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가을 햇살이 봉안당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 지우가 물었다. 엄마, 할머니는 왜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저는 할머니 진짜 손녀도 아닌데.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진 게 아니야. 사랑으로 맺어지는 거야.
사랑으로요? 응. 할머니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어. 그래서 너는 할머니의 진짜 손녀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할머니는 제 진짜 할머니예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가을 거리에는 낙엽이 흩날리고 있었다. 6년 후, 2039년, 박지우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었다. 그녀는 노인의학을 전공으로 선택했다. 어느 날, 지우는 한 요양병원에서 실습을 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가족의 방문이 없는 어르신들이 많았다. 지우는 한 할머니 환자를 돌보며 생각했다. 우리 할머니도 이렇게 외로우셨을까? 지우는 그 할머니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산책을 했다. 다른 의사들이 물었다. 박 선생, 왜 그 환자한테 그렇게 신경 써요?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제 할머니가 생각나서요.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셨어요? 네. 그리고 저한테 큰 선물을 주셨어요. 무슨 선물이요?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 지우는 환자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저도 그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요. 그날 저녁, 지우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결정했어. 뭘? 노인의학 전문에 할 거야. 요양병원에서 일할 거야. 정말? 응. 할머니처럼 외로운 어르신들을 돌보고 싶어. 할머니가 기뻐하시겠다. 엄마, 할머니한테 제대로 보답하는 것 같아. 응, 지우야. 너는 이미 훌륭한 의사야. 전화를 끄는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할머니 보고 계세요? 저 할머니가 원하시던 의사 됐어요. 그리고 할머니처럼 따뜻한 의사가 될게요. 할머니가 저한테 주신 사랑, 제가 다른 분들한테 나눠줄게요. 바람이 불어와 지우의 머리카락을 살랑 스쳤다. 마치 할머니가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다. 지우는 웃으며 속삭였다. 할머니, 사랑해요. 영원히. 그날 밤, 하늘 어딘가에서 옥순 할머니가 미소 짓고 있었다. 자신이 남긴 작은 사랑이 이렇게 큰 열매를 맺은 것을, 8만 원으로 시작된 작은 씨앗이 이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나무가 된 것을.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